이제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하루 뒤에 있을 미국 시간으로 하루 뒤에 있을 잭슨 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AI를 비롯한 기술주 거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내놓을지에 따라 증시가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문제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항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이 잭슨 홀 미팅 상당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상황 자체가. 네, 사실 오늘 그 뉴욕 증시에서는 두 가지가 이게 큰 이슈가 됐었죠. 예. 하나는 샘 울트만의 이게 거품 우려 때문에 AI를 필두로 한 빅테크의 거품 문제. 사실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난달 말부터 1917년 그다음에 1998년 이런 거품 우려 사항으로 한번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가 80이 될 때는 이 거품이 우려된다 하는 이런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는 샘 울트먼, 그다음에 오늘 주목되는 것이 MIT 보고서가 AI 업체에 대해서 수익성이 사실 아직 업체 전체로 보면은 5% 이상은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 나머지는 95%가 상당히 그 죽음의 계곡에 우려가 있다 하는 이 보고서도 거품과 함께 이렇게 주가를,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는 AI 업계의 지금 수익과 관련돼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은 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야말로 글로벌 빅마우스인 것 같습니다. 허풍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하워드 막스가 그동안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과 같은 사태가 우려된다 해서 시장의 모습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도 사실 거품과 관련된 우려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취입세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가 지분으로 인수한다는 각도에서 국가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상원 특파원께서도 미국 내 이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두 가지 이슈로 미국 증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시켰는데, 하락폭은 상당 부분 장 마감에 많이 둔화시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잭슨 홀 미팅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대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잭슨 홀 미팅 다들 아시죠? 현지 시간으로 보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홀 미팅 전에 있는 이런 그 비공식 회의가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잭슨 홀 미팅보다는 시청자분이 코인 업체를 중심해서 더 관심이 되는 것이 와이오밍주에서 오늘까지 미국 시간으로 이제 21일까지 열리는 블록체인 심포지움이 더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관련돼 있는 자제분들이 여기 이제 참여해서 이 관심을 잭슨 홀 미팅보다는 파월보다는 이쪽으로 몰려가는 분위기인데요. 공교롭게도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시간으로 진행되고 21일부터 잭슨 홀 미팅이 된다. 그리고 명칭도 잭슨 홀 미팅인데 반해서 여기는 심포지엄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도 더 다르다 하는 것을 나중에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는 심포지엄과 미팅과의 차이점도 이게 사실 현지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잭슨 홀 미팅 다들 아시죠? 이번에는 고용시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용통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입니다. 주제는 이렇게 잡았지만 출발은 연준의 독립성 문제부터 얘기 나올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위기로 보면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는 대부분을 참여하기 때문에 세계 중앙은행 개혁인 페드가 굉장히 지금 독립성 문제에 최대 위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오늘도 페드 의사록에서 7월 의사록에서 페드 내 인사가 분열되는 것을 이렇게 보셨습니다는, 사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 페드 내 인사의 균열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혼란한 문제, 이것이 이제 삼중거를 당하는 입장에서 잭슨 홀 미팅에서 어떻게 되는데요. 이 베센트조차도 이 금리를 내리다고 해서 지금 연준의 분위기, 잭슨 홀 미팅에서 왜 페드의 독립성 이 문제가 검토가 될까, 이 문제부터 늘려야 될까,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잭슨 홀 미팅 결과에 총리가 간식을 내고 있습니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내부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전에
한국 증시의 글로벌 자금에서 소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에 언론들이 이것을 다 받아 적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국내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K 엑소더스 현상, 여기 이제 K는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 이런 점으로 전이 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하다. 어제도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PBR이 10이다 하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가 지금 3천 가는데 3만이냐? 그것도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느냐?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계산들을 하면 이제 대충 10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증시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할 때 예.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볼 때는 자, 한국에 예를 들어서 친증시 의지가 있느냐, 코스피 5천 의지가 있느냐, 대주 요건 양도 하향 의지가 있느냐, 세법 증세 개정에서 개편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의지에 대해서 전부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경 문제라든가 MSCI 지수 편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상징적 효과가 큰 겁니다. 뭐든지 민감할 때는 책임 있는 사람이 민감하고 신중하게 발행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신중한 발언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잭슨홀 미팅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증시 투자자들이 주목하지만 사실 올해는 특히나 5년마다 한 번 있는 미국의 통화 정책 이 틀을 다시 짜는 그런 문제도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5월에 토마스 마우바우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예. 사실 통화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5년마다 검토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전 논의는 됐습니다. 이번에 그 논의를 토대로 해서 사실 본격적으로 프레임워크에 대한 문제가 검토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통화 정책의 틀을 검토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목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죠. 예. 이게 틀을 하니까 목표입니다. 그러면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 제1선 목표에 2012년서부터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를 뉴얼 맨데이터 양대 채무 지표로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고용 창출과 그다음 물가 지표.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지표가 생각납니까? 이게 플립스 간 거죠. 그래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이 2012년서부터 이 관계가 유지해야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변경과 같은 정책, 통화 정책 판단이 옳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비판이 적은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과의 관계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 정책의 통대가 되는 이론적 근거가 약화되다 보니까 자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비판을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도 엇갈리고 비판도 엇갈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카오스, 혼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이번에는 통화정책 목표에서 고용 창출 목표를 떼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논의가 당장 떼지 않겠습니다. 이 논의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변경은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캐스터분들이 매일 고용과 인플레 관련된 속보치를 전해주는 것도 바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판단에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캐스터분들이 속보성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제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못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그러면 경제지표로서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지난번에 이제 고용통계 문제가 내일 아마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용통계 일자리 통계가 확 줄어들었을 때 경기 침체다, 채권을 사라, 그거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아니다. 왜냐하면 이 고용통계가 확 줄어든 데는 설문조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응답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채권 이렇게 해서 채권 관련 ETF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브룸킹스 연구소에서 요거 나왔습니다. 내일 잭슨 미팅에서 파월에 발언할 때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예측 지표인데요. 예측은 추세는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 오차율이 30% 이내에 들어야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페드와 파월의 예측력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못 반영한다. 또 앞으로 가이던스 역할하는 예측력도 떨어진다. 그러면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을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목표에서 고용 창출 될 것이냐,
경제 지표에 의한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 한다면 경제 지표를 새롭게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예측 방법도 새롭게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이 논의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이번 미팅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실제 해외 자금 운용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최근에는 FOMC 나올 때 점도표 크게 의미 안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거는 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 내릴까 말까 자산 재매입할까 말까 이거 결정하는 연준이 참고하는 경제지표 예측 지표가 제 역할 못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도표를 얘기하기 전에 점도표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건 셉이거든요. 예. 경제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4번의 경제 전망부터 시청자분이 말씀드려야 점도표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하는 문제를 수순이기 때문에 이 예.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번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건 질문 4번에 대한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질문 4번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갔기 때문에 우리 서 PD 질문 3번에 대한 이렇게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예측 보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예측에 셉에 되겠죠. 이게 이제 SEP라 해서 셉이 얼마큼 예측이 틀렸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4월 달에 물가가 올라갔을 때 일시적으로 봤죠. 일시적으로 봐서 결국 사실 물가가 올라갔으면 그 이전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봤으니까 금리 인상이 늦어졌죠. 그래서 2022년 3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연준 내 계량 거시경제팀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는 포브스에서 FRB 플러스 US의 거시경제팀들이 예측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죠. 종전의 예측 기법이 맞지 않는다. New Normal, New Abnormal Society다. 그러면 모델에 의한 SEP 방식은 아무리 훌륭한 경제학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 분석, 그 다음에 모델에 의한 분석은 1990년대 신흥기 앵커랑, 그 다음에 30년이 지난 신흥기 앵커랑 이름은 똑같지만 사실은 각종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때 신흥규 앵커의 위치는 확실히 달라진 겁니다. 왜냐?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예.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과거 1990년 신흥기와 지금의 신흥기 앵커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지금 AI 다 한 대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데이터를 압축시켜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계열자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계열자의 연속성이 떨어지면 그 맥국에서 너미를 써야 되거든요. 가변수를, 거짓 변수를 써야 됩니다. 이 거짓 변수를 여러 개를 쓰면 모델에 의한 분석에 나온 수치가 예측치가 잘못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지표 개발이든가 예측력 예고 지표가 이번에 사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코인과 관련돼서도 중앙정부에서는 디지털 법정통행 센트럴 디지털 커런시 CBDC보다 오히려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흡수하는 양상. 예. 그리고 보조금에서 지분에 의해서 민간 기업의 경영도 국가가 흡수하는 양상,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 민간의 예측력이 좋은 지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크리의 경기 사이클 큐브 방식의 예측력이 가장 높은데요. 이거를 좀 페드가 권위를 부리지 말고 어차피 예측을 잘하는 게 목적이니까 페어브스의 모델에 의한 팀보다도 이것을 흡수하는 이런 문제가 이번에 제안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쉽지는 않겠습니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점도표의 얘기를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그냥 질문 4번을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번 자막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점도표. 시장과 그다음에 경제 주체 안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는 셉을 전제로 해서 사실 이렇게 점도표의 내용이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점도표는 금리 인하라든가 인상의 방향성이라든가 그 폭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후자를 더 중시하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셉이 예측력이 자꾸 틀리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점도표상의 중립금리는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 인상이냐 인하냐 그리고 그 폭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점도표의 내용을 9월 달에도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세 번째가 올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중시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FOMC의 멤버들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사실 페드 이사 가지고 다양성 문제에서 페드에서 흑인이라든가 이런 분의
페드 이사로 넣습니다는 자, 다양성을 흐트러뜨리자.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자 하는 과정에서 흑인 이사를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기 퇴출시켜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지만 이게 정치합니다. 이제 집권 2기 들어서는 더 심화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점도표는 전문적인 페드 이사의 전문적 지식과 그다음에 경륜을 바탕으로 자기의 금리나 방향성을 스캐터 다이그램을 해서 떼어서 중간 라인을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 이게 페드 인사들이 전부 트럼프 인사로 된다.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과 의향과 관계없이 트럼프 금리 인하 요구, 나도 금리 인하 이렇게 되면 점도표 의미가 상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 점도표에는 연준과 그다음에 이전에 버냉키 회장이 자, 비밀의 사원에서 좀 시장과 교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장 친화적으로 갔습니다는 이렇게 점도표가 시장 친화적이 전부 정치화된다면 과거처럼 비밀의 사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것도 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연준의 경제 판단과 목표 달성 방법론 바뀔 가능성인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달 전쯤이었나요? 이 한 의원께서 저희 이 시간에 연준의 이 평균 물가 목표 관리제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의제 논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웰스 파고라든가 이런 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번에 폐지 논의가 있다는 이런 쪽을 우리가 2달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것이 뭐 제가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도입 당시에 평균 물가제가 왜 도입됐을까? 이거는 출발서부터 한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또 2020년에 도입했는데요. 결국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통화정책 프레임워크가 되고 코로나 사태도 끝났으니까 이 평균 물가제가 자연스럽게 폐지가 이렇게 논의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2달 전에 얘기했던 사항들이 지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은 폐지될 수밖에 없죠. 시청자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양대 책무지표 근원 PCI가 2%, 실업률 3.5%는 시스템이 작동될 때 이게 목표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과도기적이죠. 시스템이 붕괴됐으니까 결국 그때에서는 단월 수치, 해당월 인플레 수치, 요 수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이 이렇게 판단할 때는 시스템에 의해서 특정 시간에 이게 이 특정 월이라 하더라도 시스템이 됐으면 그게 연속성인다 그러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7월 수치가 높았다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금리를 변경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죠. 그래서 평균 물가제를 도입한 겁니다. 자, 코로나 사태 끝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 평균 물가제를 이렇게 폐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각도에서 2개월 전에 얘기했었고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미 웰스 파고라든가 주요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지난 5년 동안 집행됐던 평균 물가제 폐지 문제가 검토될 것이다. 이렇게 가장 보고서가 많이 올라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월가 전망대로 평균 물가 목표제가 폐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 입장에선 연준이 관리하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이 2%였잖아요. 이게 바뀔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거죠? 네, 두 가지죠. 하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평균 물가에 가지고 타겟팅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시스템이 정착됐으니까 사실 평균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단일 수치 가지고 할 필요 없죠. 왜 그러냐? 이 평균 물가지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에 이렇게 선제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데 2020년 4월처럼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 수치 가지고 과거에는 타겟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불안하다 하니까 야 9개월 1년을 본다. 그러면 9개월 1년의 평균 물가 가지고 하면 이미 2021년 2월 달에 물가가 올랐던 것이 추세적이라 하면 선제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평균 물가제를 이렇게 되면 종료를 환원한다. 그래서 싱글 타겟팅, 특정 기간의 싱글 타겟팅으로 돌아간다. 근데 문제는 과거 5년 전보다는 사실 그 2% 가는 게 정당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경제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 돌아가는 것보다는 싱글 타겟팅을 하되 그 타겟팅 수준을 폴 크루만 교수처럼 지금 변했으니까 4%, 3%, 2%, 3%, 4%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인플레 타겟팅 상향 논제가 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대체안을 검토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요구대로 YCC 이제는 국채 금리는
재무부가 실질적으로 수익률 곡선 타겟팅하는 것 마찬가지로 수익률 곡선을 직접 통제한다. 이 방식은 뭐 시청자한테 많이 전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괴리가 많이 발생하지, 수수께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 입장에선, 국가 이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중시하는 게 아니라 국채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채금리를 한 4%가 정확하다. 트럼프의 타겟인 것처럼 1%가 적당하다면 1% 높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금리를 낮춰야죠. 그러면 채권을 매입한다. 자동적으로. 그다음에 자, 1% 타겟팅인데 낮아? 그러면 채권을 매각한다. 그러면 사실 국채금리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YC 컨트롤 방안도 이게 친트럼프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 물가제에 대해 이렇게 대체 방안으로서 논의될 것이다 하는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으니까 단지 연준의 독립성 훼손, 금리 인하 이런 문제보다 더 큰 얘기들이 이번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연준이 이걸 다룰 수가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번 아주 주요 의제로 들어가 있었죠. 예.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 21일 날 할 때 20일 날 바로 와이어밍주 블록체인 심포지엄이 심포지엄. 끝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기적 한시성성을 갖고 있는 AIT가 문제, 폐지 문제가 중장기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 변경 방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FFR 연방기준금리입니다. 지금 시장금리 간에 자꾸 괴리가 발생하죠. 수수께끼 발생했으니까 이게 뭐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2015년부터 보조지표로 활정했던 온 일일 환매금리, RRP 금리로 대체하는 방안이냐, 이런 것도 한번 이 내용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대학원 한 학기 과정인데요. 지금 이렇게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될 수 있는 상황들을 간단하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이 저보다 더 현명하시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요약식으로 얘기하더라도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통과됐습니다. 그럼 민간에서 사실 법정 통화를 국가가 흡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검토했던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잭슨홀 미팅에서 2015년서부터 검토해왔던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스테이블코인에서 민간에서 발행한 것을 이제 국가가 지정해준다. 그러면 센트럴뱅크 디지털 코인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논의돼야 돼요. 이렇게 논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그 법정 합의의 시너리지 이펙트, 그리고 새로운 통화지표. 자, 민간에서 코인을 발행해서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이게 돈의 기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통화지표를 변경해야죠. 우리가 통화지표에서는 M1, M2, M3, L1, L2, L3에서 L6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 기능합니다. 통화지표죠. 이거 산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산출하느냐. 이런 것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검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 아까 한 의원께서도 말씀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지만 이 리사 쿡 연준 의사가 지금 모기지 사기 관련으로 백악관에 사임 압박받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모든 수사에 응할 것이고 자진 사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계속 역할을 하는 동안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FOMC 회의 앞두고 연준의 독립성 얘기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 얘기들 하고 있는데 사실 투자자들한테 단기적으로 가장 관심되는 건 이거죠. 지금 피벗 재개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올까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힌트가 바로 7월 FOMC 의사록에 오늘 발표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실 이전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반대했던 것이 30년 만에 처음인 사실인데요. 그게 두 사람이 누굴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때 당시 우리가 바로 회의가 끝나는 그 새벽에 방송했을 때도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험안과 이렇게 원로 이사가 될 것이다. 그대로 자았죠. 근데 나머지는 이 트럼프 간세에 따른 크레어티 문제, 이거 아직도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좀 확인해 봐야 되냐. 이 체크 스윙 기능. 그래서 9월 달에 갑작스럽게 매파적 기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월도 그동안 트럼프 관세에 따른 인플레 불안 때문에 이걸 지금까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피벗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내일 있잖아요. 예. 내일 파월의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장 관심이 파월의 발언을 고용통계라든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렇게 잔차에 대한 균형치 문제의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냥 자막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